오늘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축복의 확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다고 느끼면 정말 현실이 되거든요. 합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항상 기분을 좋게 유지하세요. 그래야 잠재의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거든요. 제가 자주 제 생활에서 확언이나 축언을 좀 하는 편인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 강의로 반드시 수험생을 합격시킨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쇠뇌하고 확언하세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볼게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이것만 봐서는 사실 딱 모르겠는데 천천히라는 게 좀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활용한다. 어떤 대상자일까요? 이해력 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림판 요거는요 언어장애 대상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할 때는요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하는구나 요거를 조금 포인트로 가지고 갈게요.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주 이렇게 바로 귀여보 많이 들으신 분들은 딱딱 초성이 나오실 거예요.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할 때는요.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 자극이요. 환경적인 자극이라고 했잖아요. 주변 환경이 자극이 있으면 안 돼요.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던가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또는 112가 띠용 이렇게 지나가고 119가 삐뽀 이렇게 지나가고 계란이 왔어요. 너무 환경적으로 자극이 있죠. 밖에 막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사실 이게 주의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도 주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의력이 가뜩이나 결핍되어 있어. 더 어렵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자극을 줄여라 하면은 주의력 결핍 대상자로 바로 가세요. 아시겠죠? 주의력이 부족하니까 그나마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 좋은 거 치매 대상자죠. 치매 대상자도 주의력이 부족합니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 여러분 진압력 장애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이 날짜가 언젠지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현실을 자꾸 인지시켜주는 게 좋은 거예요. 뭘 갖도록 최대한 노력할까요? 일관성. 일관된 요양보호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압력 장애 대상자에게는요. 일관성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라 이거예요. 지금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익숙한 거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반복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이름이 만약에 귀요보예요. 귀요보 어르신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거죠. 이름을 씁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 그 다른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모시고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셨어요. 내가 어떻게 그쪽 아버님이냐고. 나 총각이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리 내가 나이 먹었어도 싱글인 경우도 있고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귀요보님 이게 제일 좋아요. 귀요보 어르신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이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냉장고, TV, 휴대폰 이런 이름을 명칭 실어증, 치매 중기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예전에 한글나라 지도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때 애기들 한글 가르칠 때요. 진짜로 붙입니다. 이렇게 종이에다가요. 냉장고 붙여요. 책상. 그래서 이걸 글씨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진짜 그 이미지, 그림으로 인식을 하면서 글자를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잊어먹고 진압력 장애 있는 대상자는 거의 다 이제 치매 대상자잖아요. 지능을 한 5세 정도로 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이 없다. 그래서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기본적인 정보는요. 자주 반복해줘야겠죠. 요양보호사 공부 처음 시작하시면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요양보호사를요.
아무 자격증 없이 취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회복지사나 뭐 간호조무사, 간호사 이런 기존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월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 이런 사전 지식 없이 듣는 분들은 아니 도대체 요양보호사 시험이 누가 쉽다 그랬어? 이렇게 어려운데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아서 나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반복이 답이에요. 그만큼 수업 시간도 더 길잖아요. 일반은. 그래서 반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여워 처음에 말 빠르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은 제 말소리도 나중에 늦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 빨리빨리 좀 하지. 왜 이렇게 천천히 해? 천천히 하는 강의 나 답답해서 못 들어. 이런 분이 마지막엔 태반입니다. 초반에는 조금 빠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내가 자꾸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속도도 느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만이 답입니다. 국가고시는요 계속 반복해서 국가고시 시험 당일까지 내가 그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알았던 거 며칠 후에 잊어먹거든요. 워낙에 양이 많아서요. 그래서 항상 반복해줘야 된다. 진압력 장애 사실 뭐 우리가 진압력 장애라는 판단만 안 받았지 공부에 대해서는 진압력 장애가 있어요. 잊어먹으니까요. 반복해야 됩니다. 온종일 TV만 보는 대상자와 가끔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할 때 여가 활동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가 활동 유형에 대해서 가끔 나옵니다. 이거 사실 암기 안 하면은 쉽지 않아요. 한번 제가 문제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소풍, 나들이 이건 뭐예요?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활동하는 거죠? 가족 중심의 활동이다. 소풍, 나들이, 가족하고 대화하는 거. 이거는 활동은 활동이에요. 가족 중심의 활동이라는 거. 밖으로 나가서요. 산책하고 체조하고 걸어다니는 거 뭐예요? 이것도 활동인데 운동하는 활동이에요. 이건 운동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르겠는 거, 책 읽기, 뭐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자기 개발이고요. 여러분 집에서 화분 가꾸고 텃밭 가꾸시는 분들 있죠? 이거 뭘까요? 소일활동 하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 왔어요. 너 뭐 하고 있었니? 나 소일활동 하고 있었어. 소일활동 뭐? 나 사실 텃밭 가꾸고 있었어. 화분에 물 주고 있었어. TV 보고 있었어. 신문 보고 있었어. 이게 다 소일활동입니다. 엄마, 아빠, 애기 이 가족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텃밭 가꾸고요. 식물 가꿔요. 이거 소일활동이에요. 아빠는요. TV 보고 신문 봐요. 이거 소일활동하는 겁니다. 애기는요. 종이 접기, 퍼즐 놀이해요. 이게 바로 소일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교 오락 활동은 뭐야? 오락은 뭔가 즐겁다는 얘기잖아요. 사교, 교류를 하고 오락, 재밌게 논다 이거잖아요.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음악 회 전시회 보면은 사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암기하려면 또 즐겁지가 않아요.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이게 뭔 소리야? 회를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회, 음악 회, 전시회. 요거는요, 사교 오락활동이라는 거죠.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사교 오락활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TV만 보고 있어. 이거는 소일활동하고 있는 건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사교 오락 활동이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는 거는 다 자기 개발로 가세요. 책 읽기, 뭐 그림 그리기, 댄스 배우기 이런 거요.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보고의 원칙 한번 볼게요.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정확히 기록해야 돼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5일 오전 10시 방에서 300cc 소변봄, 홍시 2분의 1 먹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적는 거예요. 또 요양보호사의 뭘 중심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요양보호사가 한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하고요. 간단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서술식으로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귀여보님 집에 방문하였는데 귀여보님이 울고 계셨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서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정정시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후 서명한다. 화이트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쭉 긋고 서명한다, 뭐 사인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려면요 중복어가 없어야 돼요. 조금 다른 말로 유사어, 유의어로 갑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요. 사실 유형은 비슷한데요. 그 보기나 그 말의 그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풀려면요 유사어, 비슷한 말 잘 알아야 돼요.
보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보고. 구두보고와 서면보고만 여태까지 국시에 나왔습니다. 전산망보고는 나온 적이 없어요. 구두보고 말로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겠죠? 센터장님 지금 교부님이요. 갑자기 어지럽다고 쓰러지셔가지고요. 지금 병원 119 가야 되겠는데요? 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화로 얘기해요. 언제 서면으로 이렇게 작성하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서면으로 보고해야 될 경우 뭐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 뭐 빨리 보고했겠지만 결국은 또 나중에 정확성, 자료 보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전산망 보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에요. 그럼 층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끼리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요실금이 나타날 때 방법은 요실금 사실 일반인에게도 많이 있어요. 아기 낳으신 분은 더 많죠.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하면 되겠죠. 근처에 배정한다.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왜냐면은 절박성 요실금은 마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와버리니까 웬만하면 가까운 게 좋다 이 소리예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한다. 이제 주기적으로 배뇨 훈련을 하는 것이 요실금에 도움이 된다.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시도한다. 가능하면 기저귀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어요. 잔존 기능 활용을 위해서 기저귀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 기저귀를 차면은요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욕창이 생기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만 씁니다. 수분 섭취량은 적절히 조절하고 야간의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야간의 수분 섭취를 제한하래요. 비난하지 말아요. 화내지 말아요. 배뇨 후 치골의 상부를 눌러주어 방광을 확실히 비운다. 배를 쥐어짜서 오줌을 빼내래요.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밤에 이제 화장실 가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동식 변기 뭐예요? 의자 같은 거죠. 의자에다가 이렇게 변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강같이 집어넣는 거 이건 간이변기예요. 이름 아시죠? 이동하는 게 이동변기입니다. 의자같이 생긴 게 이동변기예요.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턱받이보다는 접시보다는 뭐보다는 뭐는요. 해야 되는 것만 기억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앞치마가 좋다.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다. 여러분 암기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턱받이는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가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앞치마는요. 다 입힙니다. 아무래도 옷이 막 질질 흘리는데 턱받이만 하면은 여기 다 배에 묻을 거 아니에요? 앞치마가 좋은 거고요. 접시에 있으면 이거 숟가락으로 어떻게 퍼먹어요? 그쵸? 사발에 들어있으면은 퍼먹기도 좋고 집기가 좋다는 거예요. 확실히. 식사 전에 음식이 뜨거운지 미리 확인해야 돼요. 왜? 5살짜리 어린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미리 확인하고 먹여야지. 뜨거운 거 주면은 먹고 나서 튄다고 하잖아요. 그쵸? 소금이나 간장을 직접 주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식탁에 두면 안 돼요. 물은 플라스틱 컵에 담아둔다. 저는 사실 플라스틱 컵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 유리컵이나 이렇게 도자기로 쓰거든요. 네,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컵에 담아둔다.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좀 색상이 화려하고 예쁜 그런 플라스틱 그릇에 담는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줍니다. 아니 손도 아파 죽겠고 팔목도 아픈데 왜 무거운 숟가락이야? 본인이 말기까지도 아니죠. 중기 조금 지나면 밥 먹는 것도 사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밥만 먹고 반찬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입에서 씹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이라도 무겁게 들고 있으면 장기 기억, 예전의 기억에 의해서 나 지금 숟가락 쥐고 있네. 밥 먹고 있었나? 이런 것까지 그냥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무 가벼운 숟가락보다는 무거운 숟가락이 낫다라는 거죠. 참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졸려하고 초조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밥 먹다가 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질식할 수 있어요. 이때 먹이지 않고요. 컨디션 좋을 때 먹으면 됩니다. 계속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면 먹인다 이 소리예요.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대상자. 씹는 거는 저작행위죠. 근데 이걸 못해. 삼킬 수는 있어. 그럼 갈아서 줘야죠. 이해되시죠? 씹는 게 안 되면은 갈아서 제공한다. 여러분 교정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교정 이 브라켓이라는 걸 붙이고 이 치아 공간을 뭐 넓히던지 좁히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뭘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을 줄 수가 없거든요. 교정을 해보신 분은 음식을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먹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갈아서 제공한다. 왜? 저작 씹는 게 어려우니까. 씹는 행위가
안 되니까 갈아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음식이 뜨거운지 미리 확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생선이라고 하면요. 생선 가시를 발라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노인 또는 치매 대상자, 특히나 치매 대상자는요. 환경이 안전해야 됩니다. 수면 시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준다. 왜? 침대에서 뚝 떨어지면 어깨 부러지거나 골절 입으니까요. 이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그 밑에 이불을 깔아서 떨어져도 쿠션이 있어서 안 다치게 한다. 이 얘기예요. 출입구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 눈에 잘 띄어야겠죠? 야광 테이프를 출입구에도 붙이고 계단에도 붙이고 모서리에도 붙이고 다 붙이면 좋습니다.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을 붙이지 않는다. 먹어요. 과일 먹는 건 줄 알고. 개념이 너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먹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세제를 보관한다. 심지어 비누 세제도 먹는데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해야지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매, 지금 엄마나 아빠가 치매이신 분들 많죠? 약도 조금 숨겨놓고 자녀분들이 그때그때 먹여줘야지 계속 먹어요. 계속. 진짜로요.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고픈데 왜 밥을 안 주냐고 말했다. 올바른 대화법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waiting for you, waiting for you. 기다려주세요 하는 거죠. 기다려주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거짓말인데 원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인지시켜줘야 되는데 방금 드셨네요 하고 빈 그릇을 보여주거나 달력에다가 아까 점심 드셨는데 동그라미 돼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거는 계속 밥을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작은 그릇에 나눠서 준다. 어차피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계속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그릇을 나눠서 조금씩 소량씩 분배한다.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때를 또 넘어가면 본인이 또 잊어먹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일종의 주의 환기죠. 야간에 집안에서 치매 대상자가 초조감을 느끼며 배회 증상을 보일 때 돕는 방법은 배회할 때는요 함께 있어준다 중요하죠. 관심을 돌린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준다 이런 게 좋았어요. 대소변 욕구부터 우선 확인한다. 본인이 지금 소변이 마려운 건지 대변이 마려운 건지 배가 아픈 건지 회음부가 아픈 건지 뭐가 이 옷이 깔깔한 건지 잘 모릅니다.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조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배회 증상을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대소변 욕구부터 확인한다. 어디가 아픈지 확인한다. 배가 고픈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조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켜야 됩니다. 커튼을 친다는 게요. 커튼을 가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커튼을 가려준다. 클로즈한다. 닫아준다. 창문 밖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치매 배회가요. 밤에 석양증후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밤이 아니에요. 밖에 깜깜한 것을 가려줘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TV를 튼다. 너무 크게 틀지는 않습니다.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어디다가? 실내에다가 집에다 만들어주던지 거실에다 만들어주던지 센터면은 무슨 배회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던지 밖에서 돌아다니면은 실종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내에다가 배회 코스를 만든다. 여러분 그 안전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 제가 안전 문자를 밤에 받았는데 91세 노인이셨어요.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케아에 뭐 커튼이랑 이런 거 사러 갔다가 이 문자가 왔는데 이 노인분이 실종된 그 곳이 제가 그 이케아 기흥점이었었거든요. 그때 검색해보니까는 수지 쪽이셨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려서 제가 친구한테 여기를 가자 그랬어요. 그냥 어차피 못 찾더라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연세 드신 분이 그 길에서 헤맨다고 생각하니까 한 명이라도 또 이렇게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이 동네를 가가지고 골목을 다 뒤지고 했는데 못 찾고 와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 안대 문자를 클릭하면은 이 사람의 최종 그 CCTV의 얼굴이랑 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며칠 있다 찍어보면요. 아직도 실종인지 찾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분을 못 잊고 며칠 있다 눌러봤더니 다행히 여러 주민들의 도움으로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차피 산책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치매가 있으면은 본인이 인지가 안 돼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춥고 더워도 어디 뭐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어디 구석에 막 숲풀 이런 데 있어서 동사하거나 이게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치매로 이제 요양원에 지금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 이렇게 실종됐다 이런 문자만 봐도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에 다 그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가족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복잡한 일거리를 주면 더 머리가 혼란스러우니까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또 현관, 창문, 출입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가야 돼요. 데이케어 센터, 요양원 이런 데요. 다 안에서 문을 잠굽니다. 그래서 못 열게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화투놀이 좋아하시죠? 저랑 같이 할까요? 하며 관심을 돌린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어준다. 사실 근데 요양원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정말 여러 명의 대상자를 케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뭐 할까요? 놀까요? 산책 갈까요? 이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냥 맨날 누워만 계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알아서 다 잘 해주시겠지. 근데 이게 진짜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강의를 더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취업하시는 분들 물론 자격증 따고 10% 정도밖에 없지만 조금 더 이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조금 주저리 얘기하면 빨리빨리 진행하지 왜 이렇게 잡소리가 많냐 이러신 분이 많이 있으신데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국가고시에서 봤던 거는 정말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완전 베이직이고, 조금 더 많은 살들을 붙여서 설명해드리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은 요점 정리 영상이기 때문에 막판 서머리 영상 이런 거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진짜 가족들은 한장이에요.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죠. 설득하죠. 우리가 도둑년이야. 맨날 이런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제발 함께 찾아보래요. 오죽하면 이게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겠어요. 함께 찾아본다. 투게더. 함께 찾아볼까요? 이게 항상 답인 거예요. 또 같은 물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맨날 손수건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똑같은 거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 개 산다는 얘기죠. 또는 바지 이런 거요. 이럴 수 있는 것을 그냥 대체하는 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의 대처법은 치매 난폭 행동이죠. 자극하면 안 돼요.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줘야 됩니다. 화가 나면은요, 쉬다 보면 또는 즐거운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아까 왜 그렇게 열이 받아 있었지? 이거 감정을 잊어버리거든요. 계속 그 공간에 있으면 화가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빨리 그냥 다른 데로 가서 쉬게 하는 게 낫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하고 그냥 나갔다 오세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꼬치꼬치 이유를 묻지 마세요. 본인도 모르거든요.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 온화한 표현을 유지한다. 이거 진짜 제가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요양보호사 강의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나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짜 참 이게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지난 것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온화한 표현을 유지하고요. 훔쳐갔니? 이래도 같이 찾아볼까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꼭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방을 바꾸어 마주치지 않게 한다. 안 만나는 게 상책입니다. 한 분이 치매면요, 부부싸움이 엄청나요. 그랬을 때는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요양 시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벗고 다가와 껴안으려 할 때의 대처법은 제가 예전에는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엔 참 안쓰러워요. 단호하게 그만두라고 한다.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또 당하지 말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단호하게 한다 또는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지문이에요. 분명하게 말한다. 확실하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껴안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혼자 바지를 벗었어. 이런 경우는요. 화장실을 데리고 가든지 회원부가 불편한지 바지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의 경계를 아시겠나요, 여러분? 껴안으려 한다는 거는 뭔가 성추행, 부적절하죠,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대상자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혼자 바지를 벗거나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는 뭐가 불편한지를 도와준다. 이게 답입니다. 임종 적응의 5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부분협, 우수.
또는 부분 타우수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에서는 타협으로 나오고요. 간호조무사에서는 협상으로 나옵니다. 부정. 이 중에서 부정이 뭘까요? 심각함을 아는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부정이에요. 제가 위암 4기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 서울대병원 가서 다시 검사하겠어요. 이겁니다.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아, 좀 있으면 겨울이어서 나 스키장도 가고 진짜 눈썰매도 타고 싶은데 왜 하필 나야? 이거 뭐죠? 이게 바로 분노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분노가 끌어올라요. 처음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감정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타협을 합니다. 나 죽긴 죽어. 그런데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타협하는 거. 또 우울.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말 안 하는 거. 우울이고요. 죽음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아유 그냥 죽을란다. 나는 지쳤어. 이거 수용이에요. 임종 적응의 단계, 순서도 물어보죠. 부분 타우수 또는 부분 협우수로 가세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 변화, 몸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방을 해야겠죠? 담요를 덮어줍니다. 뭐 부분적인 난로나 이런 거, 전기장판 이런 거는요,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담요를 덮어준다. 또는 보일러 전체 온도를 올려준다. 이거예요.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살아있을 때, 임박했다고 했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를 대주고요. 죽은 후, 사후에는요, 그때는 패드를 대줍니다. 패드는 그냥 이렇게 대주는 거잖아요. 기저귀는 몸에 꼭 맞게 대주는 거고요. 음식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이거 드시고 힘내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의식도 없고 계속 잠만 자고 있고요. 이거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괜히 기도만 막혀요.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배액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침삼킴도 안 돼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이게 그냥 질질질질 흐르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준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준다. 임종 대상자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의 대처법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배액이 잘 되도록.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는다. 입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쵸? 보통은 위간 영양, 비위간 영양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입으로 오랫동안 뭘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좀 닦아줍니다. 임종한 대상자 사후 관리. 이미 이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색이 까매지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쵸? 가족들이 이거 부모님 얼굴 보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약간 머리나 어깨를 높여줘서 얼굴색 변화를 방지한다.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올려준다. 머리를 살짝 올려서 얼굴이 까맣게 되지 않게 합니다. 조명은 차분하게.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슬프죠. 차분하게 조절합니다. 조명을 환하게 하는 거는요. 화장실 또는 대소변 그 배설물을 닦아줄 때는 환하게 합니다. 사후 강직이 몸이 굳죠.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눈이 감기지 않으면 솜을 적셔요. 화장솜 이렇게 네모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의치를 뺄지 말지는요. 가족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임의로 빼지 않고요. 대상자의 근데 사실 돌아가셨는데 의치를 못 뺄 일은 없어요. 그냥 화장을 그냥 같이 합니다. 그걸 빼기는 또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대상자의 소유물을 목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고요. 대상자 얼굴에 시트 덮어요? 아니죠.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얼굴은 가리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맨날 가리죠. 어깨까지만 덮는 거예요.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요. 요양보호사가 제거하면 의료용이기 때문에 간호사 또는 그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조무사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종 대상자 가족이 슬퍼할 때 돕는 방법은 원래 요양보호는요. 대상자에게만 하지만 특별히 임종 시에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가족을 지지한다.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안아주는 정도 괜찮죠. 장례식에 참석합니까? 참석하지 않는다. 이건 좀 야속하지만 우리가 요양보호하면서 그 대상자마다 다 장례식에 참석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 감정이. 그쵸?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저희는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이렇고요. 내가 너무 애쓰고 정말 좋아했던 대상자야. 그런 경우 저라면 가겠어요. 가족과 함께 있어준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가 돌아가셨어도 그 옆에 있었던
가장 옆에서 모셨던 분에게 저희 엄마 마지막 어땠어요?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예요. 그러면은 또 뭔가 얘기를 해주고 추억도 얘기해주고 뭐 사진이라도 찍은 거 있으면 좀 드리고 이러면은 크나큰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임종시에는 대상자는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이 가족들도 너무 슬프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응급처치의 원칙은 응급처치는요 긴급한 순서로 하는 거예요. 보통 응급실에서 왜 우리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 먼저 해주냐 그래서 막 휘발유 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이 사람은 손을 조금 베었어. 누가 우선순위냐 이거죠. 항상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해야 돼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자기네 일반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않는다.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병원에 반드시 함께 가져갑니다. 함께 가져가야 돼요. 이 구토를 시켜야 될지 위세척을 해야 될지 또는 해독제를 투여해야 될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약병을 가져가든지 구토물이라도 가져가야 돼요. 전문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하지 않는다. 특히나 심폐소생술 의료진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중단하면은 안 됩니다. 그쵸? 대상자가 음식을 급히 먹다가 목구름 켜잡고 이거 뭐예요? 하임리히법이죠. 하임리히법. 리히법.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의식이 있을 때 주위에서 안아요. 쿡쿡쿡쿡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20년부터 하임리히법이 사실 바뀌었어요. 5대5로 바뀌었습니다. 등을 5번 두들긴다. 그리고 복부 밀어내기 5번. 등 5번, 복부 밀어내기 5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등 먼저 쳐주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고시에서는요. 이 복부 밀어내기 5번 요게 나옵니다. 복부 밀어내기 이게 하임리히법이라는 거예요. 배꼽과 명치 중간에다가 주먹을 쥔 손을 감싸고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여기서 후상방이었죠? 귀약 넣을 때도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고막체온계 잴 때도요. 그냥 재는 게 아니에요. 귓바퀴를 위로 잡아당기면서 재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시죠?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법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한다. 또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옷을 느슨히 풀어준다.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고개를 옆으로 또는 공간을 비워준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경련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면 보통 입에서 거품이나 이런 구토물이 나올 수 있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기도가 막히지 않겠죠? 그리고 주변에 막 위험한 물건, 의자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부닥치면서 경련하면서 많이 다쳐요. 그래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해야지 다치지 않는다. 결국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화상 입었을 때 찬물에 담근다. 이거 중요하죠. 한 15분 정도 담그는 것이 좋아요. 물에 담글 수 없는 상황이면요.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는 게 좋겠죠. 흐르는 물은요. 이 화상이 심할 경우에는 손상을 입어요. 수압에 의해서 이 조직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위험해서 그냥 담그는 것입니다. 물집은 터트리지 않아요. 감염될 수 있어요.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 가위로 자른다.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손 뒤었어. 반지 빨리 빼야 돼요. 시계 빨리 빼야 돼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말을 벗긴다든지 그래야 부었을 때 안 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지 손에 하나씩 끼고 계신가요? 저도 하나씩 끼고 있다가 어떤 날은 여기가 팅팅 부어가지고 잘 안 빠져요. 아니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부어. 그런데 화상 입으면은 막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부어요. 이거 반지 빠지겠어요? 큰일 납니다. 여기 혈액순환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이 빼주는 게 좋다.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민간요법 바르지 말아라. 옛날에 치약, 된장 뭐 이런 거 발랐는데 바르지 말고요. 화상 크림 바르지 말아요. 화상 연고 바르지 않습니다. 왜? 연고를 바르면요. 코팅막이 이렇게 생겨서 이 화기, 열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이 15분이지 저는 막 2시간씩 찬물에 담그거나 얼음 대고 있어요. 저 돌솥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다가 막 엄지손가락 딘 적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내내 이 컵에다가 거기 주인이 얼음 줘가지고 손가락 담그고 있으면 나올 때쯤에 이렇게 손에 조금 자국은 있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화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동실에 항상 뭐 500ml 그 물 있죠? 그런 거 한 2개 또는 이 배송 왔을 때 이런 얼음 이렇게 얼리는 거 이런 거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화상 입었을 때 쓰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집에 얼음을 얼려 놓으세요. 대상자가 넘어져 골절이 의심될 때, 골절이 의심되면 움직이지 않는다. 얼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안에 뼈가 막
이렇게 막 부러졌어요. 근데 이거 움직여. 그러면 여기 막 이 조각이 여기 혈관 찌르고 여기 이 조각이 혈관 찌르고 원래는 그냥 뼈만 붙으면 되는 건데 막 여기 막 심줄 다 다치고 난리 나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가 힘들어져요. 부목으로 고정한다. 뭐 얼음찜질 해준다. 이런 거 좋죠. 골절하면은 스탑. 얼음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이게 무리하게 사람들이 다 옮겼대요. 차선에 있으면 또 밤에 치니까 2차, 3차로. 이제 옮겼을 때 여기 목신경 잘못 건드리면 전신마비 오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됐을 때는 정말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정말 부득이할 때 이렇게 막 차선 위에 누워있을 때 이럴 때는 옮길 수밖에 없죠. 대상자가 쓰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반도각이 인상. 반도각이 인상.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있어요. 먼저 살았나 죽었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깨를 톡톡.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 사람의 반응을 확인했을 때 심정지야 이랬을 때는 빨리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야 됩니다. 딱. 안 그러면 사람이 많아도 다 누군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해요. 딱 그 사람을 찝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요 심폐소생술하는 거죠. 30대 2예요. 중간에 기도를 똑바로 제키는 것입니다. 경련할 때는 고개를 옆으로 제끼지만 인공호흡할 때는 고개를 똑바로 제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상태 확인하는 것이에요. 반도각이 인상 이거 기억하세요. 심폐소생술이잖아요. 심장을 소생하는 거는 가슴을 압박하는 거고요. 폐를 소생하는 것은 인공호흡이에요. 그래서 가슴 압박 먼저 하고 인공호흡이 나중이니까 심폐소생술이지 인공호흡 먼저 하면은 폐심소생술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도각이 인상 이걸 못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가슴 압박 다음에 인공호흡이라는 거 중간에 기도 유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인공호흡은 10초 이내에 2번은 불어라 이게 나와요. 가슴 압박은요 1분에 100에서 120회다. 1초에 2번은 눌러야 된다. 속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속도예요. 1초에 2번은 누르는 거예요. 거의 다 와 갑니다. 심폐소생술 시행할 때 가슴 압박 실시 방법은 가슴은 5cm 정도로 압박합니다. 굉장히 사실 깊어요. 5cm면요. 팔은 곧게 쭉 편 상태에서 압박하는 거예요. 이 팔 힘이 아니죠. 체중을 실어야 됩니다. 그래야 5cm가 들어가요. 6cm는 아니에요. 5cm 이상, 6cm부터는요, 이 장기 손상되니까 5cm만 압박한다.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 2다. 30번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10초 이내에 2번 불어준다는 거.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시행을 합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압박한다. 30대 2를 계속하는 건데, 이 분당 100에서 120회를 가슴 압박을 해야 되니까 30대 2를 한 3번은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의 90번이니까요. 그쵸? 아시겠죠? 30대 2를 1분에 3번은 돌려야 돼요. 정말 빠듯하죠?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 일단 모든 기기는 전원을 켜야 돼요. 그리고 패드 부착하죠. 그 다음에 리듬 분석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바꿔서 설명한 적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삭제했는데 리듬을 분석하는데 이때는 모두 물러나세요. 대상자 몸에서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왜? 이 누워있는 쓰러진 사람의 심장 리듬만 분석해야 되는데 옆에서 주물러주고 있고 막 이러면은 여러 명이 다 겹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심장 충격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세동 시행이라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세동기였는데 제세동기가 사실 무슨 뜻인지 어려워서 자동심장 충격기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듬 분석한 다음에 심장 충격기 돌리고 짬짬이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 의미예요. 아시죠? 그리고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는 거 뭐죠? 어디다 붙이냐 여러분? 자동차 보조석 안전띠 매는 순서죠. 오른쪽 왼쪽.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이에요. 우리 눈에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오른쪽 빗장뼈 소굴뼈 아래 하나 붙이고 왼쪽 겨드랑이 아래 젖꼭지 아래에다 하나 붙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리듬 분석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돌린다. 제세동 시행이란 말과 같다.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으로 실시하죠. 제세동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은 계속해 줘야 되고요. 또 분석 중입니다. 이럴 때만 손을 떼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조건 가슴 압박을 한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합격합니다.
코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